시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후보자 첫 사자 TV 토론 총편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그 후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확인해 준 토론,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직관적인 어떤 인상 비평.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냥 1등 후보로서 기본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한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준석 후보는 나 하버드 출신이에요. 이거 얘기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지금 커피 원가 이 발언을 네. 가지고 지금 수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커피 원가 문제나 닭죽 문제는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호텔 경제가 문제가 좀 달라요. 이재명 대표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든 것이고 네. 그걸 반격하기 위해서는 그걸 공격해야 되는 거죠. 쓰지 말라는 거죠. 그 후보가 나와서 하는 선거 토론은 표를 얻기 위한 토론이거든요.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냐 하면 그 토론자의 태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여론 M입니다. 이게 MBC 의뢰로 서울대 국제정치 데이터. 이제 범보수 쪽은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스스로 다 해체해버린 거거든요. 그때보다 더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단일화.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단일화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합쳐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안 갑니다. 더 안 가요. 예. 이준석 후보 쪽은 보수 진영에서도 비호감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토론할 만한 가치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없는 이슈다. 이준석 후보 싫어하셔요? 싫어해요.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30대 때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이거를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재명 쪽으로 빅텐트가 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그러니까요. 해석하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절박함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한테는요.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 도움되는 건 뭐든지 해야 돼.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걸 하면 당에서 시끄러워요, 당원들이. 맞습니다. 왜 저런 사람 받아들이냐 시끄러운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줘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도자들과 달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학 시절에 하여튼 살아가려고 버둥거리느라고 학생운동도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되고 나서 이제 지역 주민운동이나 이런 이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이 어떤 이념적인 확신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바에 따라서 정책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이에요.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네. 완전한 내란 종식이란 것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란 종식은 됩니다. 먼저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법적 종결이 또 그 뒤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노라고 한 것은 언제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다 휘두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문제 생긴 것도 판사가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개인, 어느 집단도 법 위에서, 체제 위에서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해야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고. 네. 사법 장악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사법 개혁.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권력의 분립과 상호 감시 견제에 대해서 모든 걸 규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마치 재량처럼 보이는 백지로 놔뒀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최고조로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체제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감시를 제도화해 놨는데,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특검을 해야죠. 아니요. 아니, 판사는 예외입니까? 헌법 위에 있어요? 국회가 대법원의 그 판결 과정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문회를 부르면 법관은 안 나옵니다.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서로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판사는 헌법 위에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구속 피구속인의 구속
구금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고 66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는데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 지금도 날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태도는 그 자기를 귀족으로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